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결혼을 했었지만 결국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는 돌싱이기도 하죠. 좋은 사연은 아닌지라 저도 오랜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막상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덜컥 겁이 나네요. 제가 아직은 젊은 나이이긴 해도 제가 워낙 별일을 다 겪은 탓에 인생에 더 두려울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겪는 일들은 늘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든 경험은 인생이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침착하게 사연을 전해볼게요. 대학생이 되기 전만 해도 제 인생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학생이니 당연히 공부에 열심히였고 평범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외동딸로서 부모님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지냈었죠.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만 하며 지낸 덕분에 무사히 바라던 대학에 들어간 저는 부모님 덕분에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 평범한 가정이었던 탓에 등록금을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저는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학점 걱정이나 하면서 한창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던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인생은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는 교통사고였지만 설마 저희 가족이 그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어요. 부모님은 사고로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되셨고 여러 번의 수술 끝에도 결국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간격으로 부모님이 제 곁을 떠나시면서 제게 남은 것은 미처 치르지 못한 남은 병원비와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뿐이었습니다. 워낙 큰 수술이었던 탓에 병원비를 전부 보험 처리할 수 없어서 집에 있던 돈을 거의 다 털어서 썼었는데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큰돈이 생긴 것이 참 아이러니했네요. 제가 유일한 자식이었기에 부모님의 보험금은 전부 제 몫이 되었지만 그 돈이 부모님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에 저는 부모님의 보험금에 차마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으로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이 없어서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죠. 취업만 하면 바로 갚겠다며 그나마 가깝게 지냈던 친척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지만 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누구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저는 남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혼자 감당할 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휴학을 유지하고 아르바이트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부모님의 곁을 지키느라 이미 한참 졸업이 늦어진 탓에 복학을 더 미루기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쓰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의 보험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몸 편하자고 핑계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며 그 돈으로 남은 생을 살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저는 부모님 없이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기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인생에 별 미련은 없었습니다.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지 졸업을 하면 뭘 하는지 별로 삶에 의미가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유난히 좋아하셨던 부모님 생각에 졸업만은 하자며 부모님의 보험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치렀고 그 후에는 부모님 목숨값으로 공부를 했다는 생각에 힘들게 딴 졸업장을 들고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며 살다 보니 사라지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마음 붙일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지인도 몇 없었고 당시에는 친구들도 다 어릴 때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친구는 저희 부모님 장례식을 마지막까지 지켜준 혜수가 유일하다 생각했어요. 대학 시절 만나게 된 혜수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던 고마운 친구였고 제 모든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는 혜수가 있으니
하나면 족하다고 해도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없었네요. 욕심으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고아인 제 사정을 꺼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연애와 결혼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어디에다 있는지 그런 제게도 다가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인수 씨였죠.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만났었던 인수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다정하고 친절해서 주변 평판도 너무 좋았었죠. 그런 사람이 저처럼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달리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런 슬픔이 있는 줄 몰랐는데 우연히 인수 씨 부모님의 기일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의 사정까지 듣게 되었어요. 매년 혼자 부모님의 기일을 챙기며 슬퍼했던 저는 답지 않은 웬 오지랖에 그날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었고 그렇게 저희의 인연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저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어울렸고 저도 모르게 인수 씨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사정을 깊이 공감하는 만큼 통하는 부분은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시댁반대에 부딪혀서 결혼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는 서로 사정도 비슷하고 반대할 식구들도 없으니 결혼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시 기댈 곳이 생긴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 저는 제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았었죠. 갑자기 보험이라 이상하시겠지만 그건 남편을 위한 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건강체질이라 실비보험 하나 없던 저였지만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기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먼저 떠나신 걸 생각하면 혹시 모를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은 평생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혼자 남겨질 상황을 생각하여 저는 남편을 수혜자로 지정해 작은 보험을 하나 들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사망까지 보장되는 보험이었지만 설마 그걸 쓸 일이 있을까 싶었네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 보험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저희는 아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원래라면 신혼 1년 뒤에 곧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임신이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신혼이 길면 더 좋은 거지 않냐며 마음 편히 지내라고 했지만 여자 나이 30이 훌쩍 넘어간 저로서는 여러모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초기에는 발견이 쉽지 않다는 췌장암을 말이죠. 이상한 게 보인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확인서를 써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에 저는 겁이 났습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며 대학병원으로 향했던 저는 검사를 마치고 며칠 뒤 받게 된 충격적인 결과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췌장암 1기였습니다. 췌장암은 무서운 병이었어요. 처음에는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다행일 거라 생각했지만 췌장암은 1기에 발견해도 생존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수술이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 상황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저는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항암 치료를 진행하며 수술이 가능한 상태를 지켜보자고 하셨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서야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 당신 이겨낼 수 있어. 치료 열심히 받고 수술도 잘 받으면 되지. 요즘 기술로 설마 암도 못 고치겠어? 당신 꼭 살 수 있으니까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남편은
걱정하고 비관하는 제게 아직 희망이 있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지만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저는 그런 희망이 쉽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미 가까운 이의 죽음을 한번 경험한 탓인지 희망보다는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저는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 때문에 회사까지 관둔 저를 대신해서 주말 근무에 야근까지 하는 남편과 친구도 별로 없는 저를 위해 제 간병까지 자처해준 친구 혜수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이야 유일한 저의 가족이니 어쩌면 희생이 당연했지만 자기 삶을 살기에도 바쁠 친구까지 저를 위해 애써주는 모습이 저는 무척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희생에 바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간병인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편 역시 회사 일 때문에 저를 옆에서 챙길 수 없어서 미안하다며 자기가 직접 발품을 팔아 좋은 간병인을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직접 저를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무척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이미 외벌이에 혼자 돈 벌겠다고 고생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없으면 혼자 남겨질 남편을 생각하니 제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간병인 이모님을 만나게 된 저는 이모님의 도움으로 통원을 하며 항암 치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하기도 했지만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의 기억 때문인지 병원을 유난히 싫어했었던 저는 웬만하면 입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만 입원, 퇴원을 반복하며 평소에는 최대한 집에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이모님만 왔다 갔다 더 고생이셨지만 이모님은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대신 살림까지 챙겨주시고 저를 정말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간병일이 워낙 이타심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희생해주시는 모습이 의외이기도 했죠. 이모님, 청소까지 해주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면 되는데. 아유, 내가 뭐 할 게 있다고. 하는 것 없이 돈 벌어가느니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하는 게 없다뇨. 저 데리고 병원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텐데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사실 내가 새댁이 남 같지가 않아서 그래. 새댁을 보면 꼭 옛날에 잃어버린 내 딸 같아서 말이야. 그러고 보니 우리 딸이랑 많이 닮은 것도 같으네. 나이도 비슷하고. 우리 애도 살아서 커졌으면 그 나이쯤 됐을 거거든. 알고 보니 이모님께는 제 또래의 따님이 있으셨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릴 적에 병으로 일찍 떠났고 이모님은 그 후로 딸을 잃은 슬픔을 잊으려고 여전히 남들을 돌보며 혼자 살아가고 계셨어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던 이모님이 아무래도 아픈 제게서 따님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 정말 엄마처럼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시고 챙겨주시는 덕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죄송했지만 저도 오랜만에 받는 그런 애정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게도 의지하는 남편과 친구가 있었지만 이모님은 왠지 저희 엄마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정말로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것 같은 음식들과 간병에 저는 좀 더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에도 차도가 금방 생기지는 않았어요.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수술할 수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자꾸만 나쁜 소식들만 접하다 보니 제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었죠. 하지만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저는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응원으로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내며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게 어느 날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 입원이 예정되어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제 컨디션이 너무 좋지 못해서 진행 예정이었던 항암 치료를 취소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와 있던 날이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틀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지만 그날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병원에 다녀오니 곧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라 저는 이모님을 보내드리고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세댁, 정말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어차피 원래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이모님. 저 정말 괜찮아요. 피곤한 거 말고는 어디 아픈 데도 없고요. 그냥 집에서 자고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저녁이라도 챙겨주고 갈까? 속도 안 좋다면서 죽이라도 끓여놓고 갈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휴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어차피 남편 곧 오니까 오면 남편한테 부탁할게요. 몇 달 동안 저 때문에 쉬지도 못하셨잖아요. 제가 너무 죄송했어서 그래요. 저도 마음 편히 쉬고 있을 테니까 이모도 집에서 좀 쉬다 오세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어차피 컨디션 난초였을 뿐 몸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지라 저는 저를 계속 걱정하는 간병인 이모님을 일찍 돌려보내며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픈 뒤로 저희 부부는 계속 각방을 쓰고 있었어요. 밤새 진통에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도 못하다 보니 제가 옆에 있으면 남편까지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 때문에 일하느라 피곤할 남편을 걱정한 저는 제가 먼저 각방을 쓰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니 제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이 참 못난 와이프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곧 들어올 남편을 기다리며 오랜만에 안방에 들어가서 잘까도 했지만 몇 달째 본의 아니게 각방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왠지 쓰던 방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따로 지내는 제 방에서 잠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날은 어둑어둑해졌고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집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잠을 자고 있던 저는 당연히 남편일 거라 생각하며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뒤이어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자기야, 나 오늘 저녁 뭐 해줄 거야? 나 파스타 먹고 싶은데? 나 저번에 줬던 파스타 해주라. 파스타? 그게 먹고 싶어? 그래. 오늘 그럼 파스타랑 와인 한잔 할까? 오랜만에 분위기도 잡을 겸? 그럴까? 너무 좋지. 우리 둘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기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나도 정말 행복해. 나도 요즘 같기만 하면 좋겠다니까? 근데 우리 이래도 되는 거 맞나? 나 가끔 진짜 불안해. 이제 와서 뭘. 어차피 가망도 없어 보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는 그냥 계속 조심하다가 민영이 죽으면 마음 편히 새 출발하면 되는 거야. 민영이 이 기집애가 언제 나 몰래 보험을 들어놨는지 그건 기특하다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냥 고맙게 보험금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때만 되면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내가 자기 호강시켜줄게. 집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여성의 목소리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게는 자매만큼이나 가까웠고 제 사정을 모두 알 만큼 유일했던 단짝 친구 혜수였었죠. 너무 오래 알고 지내서 절대 모를 리 없는 그 목소리를 듣자 저는 온몸이 떨리는 듯 했습니다. 이 시간에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왜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 직접 보지 않아도 알게 되는 상황에 저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집안에 있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떠드는 두 사람이 지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제가 죽으면 제 보험금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두 사람의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실에 있는 두 사람의 존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태 제게 의지가 되어주고 유일한 편이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한순간에 저희 적이 되는 그 순간 저는 당장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몸만 성했더라면 당장 뛰어나가서 도망을 치거나 두 사람을 아작내기라도 했겠지만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던 제가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두 사람이 저를 해치지 않기를,
제가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 집에 있어 숨지도 도망치지도 못하게 된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낌새를 느꼈는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거칠어진 숨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 눈을 꼭 감고 잠든 척하고 있던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조심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자? 여보, 민영아, 안 들리니? 제가 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둘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 제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을 겁니다. 그런 남편은 제가 들었을까 걱정하며 제가 잠들어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그 상황에 저는 안간힘을 써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당장이라도 그놈의 목을 조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잠에서 막 깨어난 척 일어났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척 말이죠. 당신 왔어? 뭐야, 자기 오늘 항암 치료 간 날 아니었어? 어떻게 집에 있었어?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 수치도 좋지 않고 그래서 오늘 항암은 취소됐어. 아까 병원에서 검사만 받고 그냥 왔거든. 당신 금방 퇴근할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깜빡 잠들었네? 몸이 안 좋긴 안 좋았나 봐. 그래? 그럼 계속 자고 있었던 거야?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여태 자다가 이제 깨어났네. 당신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다. 그랬구나. 나는 당신이 집에 있는 줄 모르고 깜짝 놀랐네. 하긴. 당신은 내가 항암 치료 받으러 간 줄 알았으니 빈집인 줄 알았겠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근데 내가 집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니,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식탁에 죽이 있더라고. 간병하시는 분이 당신더러 일어나면 먹으라고 쪽지까지 써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당신 혹시 집에 있나 그때 알았지. 이모님을 귀찮게 해드리기 싫어서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모님이 그 와중에 기어이 제 죽을 끓여놓고 가셨나 봅니다. 덕분에 남편은 제가 아파서 하루 종일 잠들어 있었는 줄 알고 있었고 저는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죠. 제가 별다른 내색이 없자 두 사람의 밀담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긴장되어 굳어있던 남편의 얼굴이 금세 퍼졌습니다. 난 또 당신이 항암 치료를 까먹었나? 왜 집에 있나 했지. 그럼 나한테 미리 연락 좀 하지 그랬어. 더 일찍 들어와서 당신이랑 있어줬을 텐데. 그럴까 했는데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차피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자느라 그럴 겨를도 없었어. 괜찮아. 그래도 많이 아픈 건 아니라니까 다행이네. 참, 그럼 당신 제대로 먹은 것도 없겠네? 그럼 얼른 죽이라도 먹어야겠다. 오랜만에 자기랑 같이 저녁 먹게 됐네? 한시름 덜은 남편은 저를 다시 눕혀두고 저녁을 먹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은 같이 있던 해수를 저 몰래 내보내려는 거였겠지만 걔도 쓰레기라는 걸 생각하니 거짓말은 아니다 싶어 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돌아와 저를 보며 선심을 쓰듯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지만 저는 그날 도저히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구역질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죽 한술도 뜰 수가 없었거든요. 당신 왜 그래? 그렇게 못 먹겠어?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약기운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그래. 아무래도 나 더 자야겠어. 미안한데 오늘 저녁도 당신 혼자 먹어야겠다. 오랜만에 같이 얼굴 보고 식사하고 싶었는데 미안해. 결국 저는 이모님이 준비해주신 죽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눕게 되었죠. 그리고 불 꺼진 방에 누워 하염없이 조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되뇌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지, 그것들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기만했을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상황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욕에 미친 인간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두고 바람을 필 수 있을지, 와이프와 친구가 아픈 틈을 타서 그런 짓을 벌일 수 있을지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몇백 번을 생각해보고 곱씹어봐도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제는 제 보험금을 탐내고 있고 제가 하루빨리 죽기만 바라고 있다는 것도 제가 똑똑히 들은 사실이었죠. 제가 그 일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런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남편이 출근한 뒤 곧장 이모님을 불러 자초지종을 얘기하게 되었죠.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서 어디에 나가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는데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을 잃은 제가 달리 기댈 곳이 지인도 아니고 간병인 이모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겨우 반년 알고 지낸 사이에 그런 얘기까지 전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당시에는 저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제게 잘해주시던 이모님을 찾게 되었어요.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아니, 그 사람들 내 앞에서는 스텝 걱정만 하고 눈물까지 보이더니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들 완전히 인간 쓰레기들이구만. 이모,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 두 사람이 저를 두고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이고, 새댁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모른 척한 건 정말 잘한 거야. 그 상황에 괜히 아는 척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남의 목숨값 노리는 것들이 새댁이 그걸 알았다는 걸 보고 가만히 뒀겠어? 당분간은 계속 모른 척하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암튼 그 썩을 것들 정말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야. 그럼 계속 그렇게 모른 척만 해요? 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긴 얼른 이혼을 해야지. 그런 놈이랑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잖아. 새댁이 계속 참고 살다가는 그 전에 사단이 날 거다.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그런데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수는 없잖아. 아유, 세상에, 그렇게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아픔만으로 두고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게다가 가장 친하다는 친구라느니 어떻게 남의 남편을 넘볼 수가 있어? 이것들 정말 가만 두면 안 되는데. 간통죄가 왜 없어졌는지 몰라. 아주 그런 썩을 것들은 감옥에 보내서 평생 콩밥을 먹게 해야 하는데 말이야. 너무 황당하고 무서워서 화낼 기력도 없는 제 대신 열심히 화내주시던 이모님은 제게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외도 증거도 없는 상황에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걸 밝히지 않기 전에는 이유도 없이 순순히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밝히자니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여유가 있었더라면 직접 나서서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고 여차하면 심부름 센터라도 알아봤을 텐데 당시에 저는 그럴 돈도 기력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탓에 이혼이 쉬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제 마음 상태였어요. 그동안 저를 걱정하는 남편과 친구 덕분에 겨우 버텨왔던 제가 가족과도 같은 유일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농락당했다는 사실은 저를 충분히 좌절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무렇게 된 후로 매일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던 생각을 주변 사람들의 응원으로 겨우 억누르고 있었던 제가 결국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었죠. 이혼이요?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혼을 하면 뭐 하는지, 남편한테 보험금이 가면 또 어떤지, 그게 다 나랑 무슨 상관일까 싶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상관이냐니? 그럼 그것들이 세댁 두고 잘 살아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저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차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당장 수술도 못할 거라. 그러면 살 확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죽으면 보험도 결국 누군가는 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고는 남편 그놈 하나뿐인데 어차피 사라질 돈이면 누가 쓰든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그렇다고 얼마 남았을지 모를 제 인생 이혼 소송한다고 허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힘도 없네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히 말하는 저를 보며 이모님은 선뜻 말씀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당연히 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말들로 그저 부추기기에는 이모님이야말로 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모님이 그동안 간병일을 하시면서 저같이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치료에 차도를 보이고 살 거라는 확신에 차 있던 환자들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상태가 나빠져서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모님도 제게 함부로 살 거라고 말씀하지 못하셨겠죠. 저도 그런 사례를 모르지 않았기에 제 스스로 희망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남편을 위해 억지로 버텼던 제가 더 이상 버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였죠. 그 후로 저는 남편에게 별 내색은 하지 않고 남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혼을 준비하거나 살 거라는 희망을 다시 찾지는 못했습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수술도 알아보자던 의사 선생님은 매번 검사 결과를 보시며 고개를 저으셨고 저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어차피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복수를 하려는 마음도 기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남편과 제 친구가 중후스러우면서도 그럴 수가 없었죠. 남편이 매일 야근에 출장을 가야 한다며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기만 하던 어느 날 이모님이 제게 약봉지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댁, 집에 가서 약봉투 몰래 열어봐. 남편 절대 모르게 꼭 혼자 있을 때. 알겠지? 병원비 수납 때문에 오랜만에 병원을 따라온 남편 몰래 제게 약봉투를 쥐어주신 이모님은 제게 몰래 약봉투를 열어보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매번 지겹게 보는 약인데 몰래 열어볼 일은 뭐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의문스러웠지만 저는 이모님의 당부대로 남편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약봉지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혼자가 되었어야 이모님의 당부대로 약봉투를 열어볼 수 있었죠. 평범한 약봉지들 사이에서 작은 물체와 쪽지 한 장을 발견한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저희 엄마 버리신 이모님이 어떻게 하셨던 건지 제게 보여주실 게 있다며 USB를 넣어주셨더라고요. 이모님의 의외의 모습에 놀라기도 잠시 핸드폰에 USB를 연결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제 친구의 불륜 증거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친구의 다정한 대화들이 담겨있는 차 내부 블랙박스 음성부터 두 사람이 모텔에 드나들며 지킨 블랙박스 영상들까지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봐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제 친구가 저희 집 아파트 키를 하나 더 만들어서 들고 다녔던 것도 알아내셔서 몰래 그 사진까지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 질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그제서야 이모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할 여력도 없다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우셨던 이모님이 제 대신 뛰어다니시면서 증거들을 모아주셨던 거였어요. 이모님이 제게 잘해주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일까지 걱정해서 나서주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모님께 제 사정을 전했던 것도 직접적인 도움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세한탄이라 생각했거든요. 이런 일이 남편에게 들키면 이모님은 곧바로 간병인 자리를 잘리고 어쩌면 다시는 간병인 일을 하지 못하실지도 모르는데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셨다는 게 저도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나눠주신 이모님의 도움을 저도 모른 척 할 수 없었죠. 결국 저는 그런 이모님의 도움 덕에 다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서 버림받은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모님이 제게 그런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가지고 있는 돈을 털어 변호사를 구하게 되었고 이모님이 제게 건네주신 증거들로 곧바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한 집에서 지내지 못하게 될 테니 그참에 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있던 제 짐을 몽땅 챙겨 보관소에 맡기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게 되었죠. 교만해서 그런지 제가 연기를 그만큼 잘했는지 제가 끝까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에 뒤통수라도 맞은 듯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오해라며 또다시 거짓말을 할 생각만 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뭐야? 당신 나랑 이혼 소송하겠다 이거야? 게다가 이혼설과 남편을 왜 도라니? 당신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아니야. 바람이라니. 내가 설마 아픈 당신 두고 바람 피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 아니야, 나 정말 억울해. 그리고 이렇게 소송장부터 보낼 게 아니라 나랑 대화를 했어야지. 사람 뒤통수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뒤통수라고? 뒤통수는 네가 쳤겠지.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해? 왜? 죽을 병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눈도 귀도 없는 머저리인 줄 알았니? 니들이 벌써부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네가 내 보험금 타먹고 내 덕 볼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어디 감히 만날 사람이 없어서 내 친구를 만나?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곧 혜수한테도 소송장 날아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전해줘.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더라고. 뭐 그 돈이 내 보험금에 비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걔도 그 정도 벌은 받아야지. 그럼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고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마음 같아서는 쌍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혹시 그놈이 녹음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끓어오르는 분노는 지울 수 없었지만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몇 번이나 더 만나야 했지. 그놈의 뻔뻔한 얼굴을 봐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이혼 소송 시에는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탓에 직접 얼굴을 비추지 않아도 판사님께서 아픈 저를 가여이 여겨주셨겠죠. 덕분에 저는 그 후로 남편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했던 소송은 아니었지만 남의 목숨값 노리던 그놈에게는 적지 않은 피해였을 거라는 생각에 나름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소송 결과를 포함한 두 년놈들의 외도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두 사람을 함께 알고 있는 제 주변 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기 와이프와 단짝 친구를 속일 정도로 워낙 남들 앞에서는 착한 척 위선 떠는 것들이라 주변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런 인간들에게는 위자료보다 체면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갔고 결국은 그 두 사람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그 인간들의 회사에까지 소문을 내주는 바람에 직장생활까지 어려워졌다고 듣게 되었네요. 덕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지만 어차피 이혼까지 한 이상 그깟 벌금은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혼에 소송까지 당하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하지만 그만큼 마음은 편할 수 있었죠. 그 덕분인지 제게 더 믿을 수 없이 좋은 소식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제 상태가 이전보다 좋아져서 수술을 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을 거라던 선생님은 힘들더라도 해보자고 해주셨고 그 순간 저는 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췌장암이 너무나 어려운 병인 탓에 거의 희망 없이 연명치료만 하던 저였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만으로도 희망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 앞에서 저는 다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장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와중에 살집을 구하는 게 맞나 싶어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혹시 살게 된다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그제서야 이혼 후 혼자 살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의 배려로 집을 구할 때까지 이모님 집에서 지낼 수 있었죠. 간병 때문에 고용한 분께 이미 과분한 도움을 받고 이런 배려까지 받아도 되는 건지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저를 반겨주시는 이모님 덕분에 저도 마음 편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상태가 좋아져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전부 이모님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저의 수술 결정이 나고 수술이 끝나는 동안 이모님은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힘든 수술을 마친 저를 가족처럼 보살펴 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부작용 없이 수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하여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이 되었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웠고 다시 살아날 거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이렇게 다시 건강해진 것을 보니 세상에는 정말 기적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기적을 만나게 된 것은 전부 저의 은인인 이모님 덕분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모님께 평생 감사할 것이고 죽는 그날까지 이모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저희 두 사람 다 의지할 것 없는 쓸쓸한 입장이었기에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모님과 맺은 이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도 제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어렵게 얻은 건강에 새 출발을 앞둔 제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